4절 이제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 앞서서 우리 이제 인지 발달에서 피아제를 본 적이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왜 이제 피아제가 이제 인지 발달에서도 나오고 도덕성 발달에서도 나오냐면 피아제의 경우에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인지 발달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피아제 인간에 대한 이제 관점, 이제 앞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스스로 환경을 예측하고 창조하는 주체적 능동적인 존재. 예. 그리고 이제 높은 내적 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조직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자기 구성적인 존재. 예. 선과 악에 대한 선언적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서 도덕규칙을 획득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이제 이기적인 동기로만 움직이지 않고 타인을 고려하면서 높은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덕을 뭐라고 하냐면 규칙의 체계라고 했어요. 규칙의 체계이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그러한 규칙들을 획득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성이란 특정한 문화의 규범과 가치의 내면화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 능력인 도덕적 추론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인 겁니다. 도덕성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규칙을 근거로 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판단. 그래서 도덕성의 본질적 요소는 인지라고 봤어요. 도덕적 인지는 도덕적 사고, 추론, 판단 능력, 갈등을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그래서 성숙한 도덕성을 뭘로 봤냐면 정의 또는 공정으로 본 거예요. 도덕성의 본질은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것. 도덕성 발달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칸트, 칸트는 이제 실천 이성 비판,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서서 칸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것이 동등하게 인간의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 인식의 틀, 사고하는 틀, 생득적인 그 관념 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동등한 겁니다. 누구나 동등한 거예요. 바로 그 사고의 체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제 바로 이제 이겁니다. 보편적이라고 얘기되는 그 속에는 바로 이제 칸트가 말하고 있는 철학적 기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지 발달, 지적 발달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추론의 내용보다 추론을 낳는 구조, 추론의 형식 이런 거에 주목했다. 구성주의적 입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구조를 구성해 나간다. 도덕성은 환경 및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도덕 발달은 사고와 행동의 상호작용이 도덕적 개념들을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 과정이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덕성 발달은 자신과 타인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역할 채택 또는 입장 채택은 도덕성 발달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앞서 봤죠? 우리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 셀만이 얘기했던. 셀만은 바로 이제 피아제의 이론을 갖다가 계승을 한 사람이죠. 아이의 도덕성 발달을 촉진해주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은 물론 아이 상호 간의 협동과 책임을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덕 발달에 있어서 교사는 권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나이 많은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칙을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되고 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한다. 뭐예요? 판단. 판단이에요.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도덕 교육의 목적은 자아의 탈중심성이다. 앞서 우리 이제 인지 발달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의 단계의 이제 특징인데요. 1932년에 이제 구슬놀이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게임 규칙 실행과 게임 규칙 의식에 관한 도덕성 발달 단계 특징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규칙의 실행에 관한 연구 4가지 단계 특징을 발견하고 규칙에 대한 의식 연구에서 3가지 단계를 통한 발전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세 번째로 도덕성 발달 단계들이 위계화되어 있고 발달상 불변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위계한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가 있고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불변의 계열이란 도덕성이 퇴행이나 비약이 없이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발전을 한다. 제가 이런 계단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단계. 이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쭉, 불변의 계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없어요. 근데 있죠, 우리. 밤만 되면 야식이 땡기고, 먹방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욕구, 위계에 관한 앞서서 살펴봤었잖아요. 쭉 이어진다. 그래서 자아 실현이 최고다. 거기서 안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의 실행에 관한 연구, 4가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개요는 뭐냐면, 개요를 보면 도덕성이 규칙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도덕성의 본질은 개인이 그러한 규칙들을 획득하는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슬놀이를 통해서 이제 봤던 거예요. 아이들이 구슬놀이에서 규칙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슬놀이 이제 실험 첫 번째 보면 아이들이 구슬놀이에서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피아제는 4살에서 10살에 이르는 20명의 남자아이들이에요. 20명의 남자아이들. 구슬을 주고 물었어요. 여기에 구슬이 몇 개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노는지 나에게 보여줘. 너희가 나에게 놀이의 규칙을 가르쳐주면 나도 따라 해볼게. 그래서 피아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놀이를 할 것인지 물어보고 그 이유를 말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시험에서 봐서 알겠지만 표현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다 남자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여자아이들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제 반론이 충분히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4가지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동작 단계 혹은 개인적 특징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2세까지 아이들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구슬놀이는 단순한 동작의 반복 유형에 지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말하자면 놀이의 규칙이 없는 거지. 요때까지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중심적 단계예요. 2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 정해진 규칙들을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익히게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려하기보다는 혼자서 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각자 자신의 놀이에 몰두해요. 혼자 앉아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사적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고시키는 걸 사적 언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미성숙의 증거를 봤던 거 아니에요.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떠들면서 노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규칙에 대한 지식이 이제 매우 초보적이고 아이들은 규칙을 신성하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이제 간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계에서 세 번째가 이제 7세에서 10세까지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초기 협동 단계예요. 규칙에 대해 서로 논쟁을 일으키고 이기는 것에 치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규칙들의 통일과 상호 통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단계. 네 번째 단계는 11세 이후의 아이들인데 성문화 또는 입법화 단계예요. 자신들의 뜻에 따라 규칙을 만들고 공감하며 일정한 형태를 갖춘 놀이를 성립을 시켜요. 이 단계 아이들은 추상적 추론의 발달과 더불어서 규칙들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이들은 협동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규칙들은 협동을 위한 구조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서로 그런 어떤 성문화 입법화 규칙의 틀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서로 의논하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초기 협동에서 넘어와서 어떤 완전한 형태의 이제 협동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걸 성문화 입법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규칙에 대한 의식 연구예요. 세 가지 발달 단계인데,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는 구슬놀이 규칙 만들기예요. 실험의 목적은 구슬 실험을 통해 아이들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규칙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규칙에 관한 관념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알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라고 이제 지시한 다음에 그것이 공정하냐? 다른 애들이 네가 만든 규칙을 지키면서 의뢰하고자 할까? 네가 만든 규칙을 갖다가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보자라고 받아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단계를 갖다가 이제 발견해 낸 겁니다. 전도덕기. 첫째와 둘째 단계 사이에 앞서 이제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가지. 동작과 그 다음에 그 자기중심적 단계 그 사이에 아이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칙 위반에 대해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덕기예요. 강제적 타율적 도덕성 단계 둘째와 셋째 단계 바로 이제 자기중심적 단계하고 초기 협동 단계에서 아이는 규칙이 신성하고 근기적이고 성인으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이고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입니다. 규칙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협동적 자율적 도덕 단계라고 하는 이 단계로 가요. 셋째 단계 중간 무렵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입법화 단계로 이제 발달하는 건데 규칙은 상호 합의의 산물로 여겨지고 더 이상 신성 불가침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여기게 됩니다. 규칙의 결과보다는 절차를 강조하고 규칙 제정을 위한 상호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합리적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에 대한 자발적 복종심을 수반하게 되죠. 그러면서 2단계에서 3단계로 이제 이행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왜 이행하게 될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실험이 뭐냐면 실수와 훔치는 이야기 실험이에요. 아이들은 실수나 잘못,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을 해본 겁니다. 실험 1은 뭐였냐면 실수나 잘못에 관한 거예요. 전의 경우에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가다가 문 뒤에 의자에 있는 컵 15개를 깨뜨렸어요. 헨리의 경우에는 엄마 몰래 과자를 꺼내 먹으려다가 컵 1개를 깨뜨렸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줄리안의 경우에 아빠의 잉크병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잉크 몇 방울을 책상보에 흘렸어요.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빠의 잉크병이 빈 것을 보고 잉크를 채워 넣다가 많은 양의 잉크를 책상보에 흘린 겁니다. 이게 실험 1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한 아이가 큰 개를 보고 놀라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황소만큼 큰 개를 보았다고 말한 거예요. 다른 아이는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엄마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객관적 책임감과 주관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의 아이들, 타율적 도덕성을 가진 아이들은 위시험 위에서 컴을 많이 깬 존,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잉크를 많이 쏟은 아우구스투스가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양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2에서는 개를 보고 거짓말을 한 아이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개를 봤는데 황소만 하더라. 아이들은 물질적인 결과 크기에 따라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주관적 책임감은 뭐냐면 3단계 아이들은 위 실험에서 시험 1에서 컵을 하나 깬 헨리와 잉크를 적게 쏟은 줄리아의 행동이 더 나쁘다고 한 거예요. 장난치다가 그렇죠? 몰래, 엄마 몰래 과자를 먹으려다가 시험 2에서는 시험에 대한 거짓말이 더 나쁘다. 칭찬까지 받아듣고. 그래서 아이들은 행동의 동기나 의도를 고려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용어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피아제는 조금 용어 자체를 갖다가 우리의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객관적 책임감이라고 얘기했어요. 타율적 도덕성하고 관련된 거를. 주관적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 있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거. 객관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객관적으로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이제 용이하게 사람들의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결론은 아이들이 성숙해지면서 객관적 책임감이 줄어들고 주관적 책임감이 증가하더라. 객관적 책임감은 강제와 구속의 산물이고 주관적 책임감은 협동의 산물이다.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성숙할 때 주관적 책임감에 의한 판단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뭔가 리얼리즘, 모랄 리얼리즘,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나 가치를 정신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 도덕규칙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성인 혹은 외부 권위자에 의해 부여되는 절대적이고 신성하며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 그럼 도덕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타율적 도덕성과 관련이 되네요. 이것도 용어 자체가 그럴듯한데 사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중심성에서 살펴하여 성숙한 도덕성으로 발달해 가는데 중요한 장애의 요인이다. 도덕적 실제로는 타율적인 것이다. 도덕적 실제로는 행동의 의도보다 행동의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크기죠, 크기. 앞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도덕적 실제로는 타율적 도덕성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감의 발달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가는 건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벌에는 속죄적인 벌이 있고, 호혜성에 의한 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적 벌은 강제와 구성에 의해 행사되는 벌이에요.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이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호혜성에 의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감의 차원에서 처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3단계 아이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내재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삶을 그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자동적 처벌에 대한 신념, 내재적 정의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참, 이 말도, 그렇죠? 내재적 정의. 그러면, 우리 내재적 그러면 뭔가 항상 좋잖아요. 외재적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재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비록 발각되지 않아 당장 처벌을 피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신념이에요. 자기 안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정의에 대한 신념은
8세 때부터 사라지게 되고 자연적인 법과 성인이 만든 인위적인 법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의의 특징이 또 이제 구별이 됩니다. 피아제에 의하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더욱 발달된 정의 형태로 상호 존중의 근거를 두고 있고 협동에 의해 조정되고 평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면적 존중의 근거를 두고 권위적인 구속과 타율성에 의해서 조정되고 징벌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주의적 정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정의를 법이나 성인의 명령과 동일시하고 나이가 많은 아이는 내적 이상에 대한 존중심으로 평등을 옹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평등주의적 정의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 권위에 대한 복종을 대체하는 것이며 아이들 사이의 연대감에 상응하여 발달해 간다. 그래서 평등주의적 정의는 일면적 존중에 근거한 의무 구조보다는 상호 존중에 근거한 호혜성의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주의잖아요. 너나 나나 동등하게. 예. 이렇게 이제 평등주의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성 발달, 두 번째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피아제를 우리가 봤는데요. 피아제하고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 심리학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 전문교과 쪽에서는 도덕 윤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피아제의 이론을 콜버그가 이어받았고 콜버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이론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판적 지지, 비판할 부분이 있지만 콜버그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그 강점을 살린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콜버그로 인해서 도덕 심리학은 굉장히 이제 풍부해지고 도덕 윤리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또 강력한 비판을 가했던 특히 이제 페미니즘 계열의 도덕 윤리 이론들이 또 제기가 되면서 더 풍부해졌죠. 더 풍부해지고 다양한 차원에서 도덕의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콜버그 이론의 이제 사상적 배경인데요. 이게 나오죠. 플라톤의 정의론. 플라톤이 이제 정의를 얘기하는데 모든 덕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정의잖아요. 이제 콜버그도 바로 그러한 플라톤의 정의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트의 선언이론. 우리 이제 구성주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구성주의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선언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에 이제 기저를 이루고 있고 피아제의 인지적 도덕 발달로 단계에 따라서 발달한다고 이제 얘기했었던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적극적으로 콜버그는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듀이의 성장 이론. 앞서 이제 우리 이제 도구주의에서 살펴봤지만 듀이가 어쨌든 이제 미국의 교육학의 어떤 토대를 쌓았고 바로 이제 그러한 성장 단계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롤스의 정의론 이게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정. 물론 이제 롤스하고 콜버그하고 싸웁니다. 싸워요. 근데 이제 롤스가 바라보는 정의에 있어서의 공정의 관점과 콜버그가 생각하고 있는 공정의 관점이 이제 달랐기 때문에 둘은 싸우지만 어쨌든 롤스가 얘기하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콜버그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콜버그 이론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가치지향성. 당연히 그렇죠. 현상주의. 현상학이 아닙니다. 현상주의예요. 자, 도덕성 연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도덕 판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바로 판단이에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도덕 판단. 그래서 현상주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표현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보편주의예요.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특수한 습관과 신념으로부터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동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저에 보편적인 판단이나 가치가 존재한다.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나 똑같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적 판단이죠. 왜 판단을 하겠어요? 처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콜버가 얘기하는 인지주의입니다. 형식주의예요. 도덕 판단의 내용이 아니라 도덕 판단의 이론적 근거, 사고, 구조 이걸 중시한다. 이거는 피아제의 견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원리. 보편적인 규칙과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에요. 보편성을 가진 원리. 그 다음에 구성주의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초로 한 인간의 구성물이다. 피아제의 관점이기도 하고 칸트의 관점이기도 하고. 정의는 최상의 도적 원리이자 최고의 덕목이다. 이거는 플라톤의 관점, 롤스의 관점을 수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도덕 판단과 도덕성. 도대체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덕 판단이란 사회적 선과 악에 대한 가치 규정이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다. 사회적 판단이고 당위와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범적 판단이다. 칸트의 영향력이 여기서 이제 엿보입니다. 도덕성에 대해서는 도덕적 갈등 사태를 해결하는 도덕적 추론 능력이에요. 도덕성이란 정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추론의 결과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도덕성을 인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뭔가 정없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피아제도 그렇고 콜버그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피아제 같이 따뜻한 사람이 없고 콜버그 같이 따뜻한 사람이 없고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딱 그 6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콜버그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콜버그가 뿌려놓은 이 씨앗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피아제도 그렇고 콜버그도 그렇고 도대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판단이죠. 그저 그 10살을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옳고 그른 것을 갖다가 알아요. 알 수 있는 단계에 옵니다. 우리 이제 쭉 봤지만 뭐 비고치기가 얘기하건 뭐 피아제가 얘기하건 셀만이 얘기하건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단계에서 그 딱 보면 그 한 10세, 10세 무렵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아이 때는 뭐 그렇다고 치고 결국은 어떤 도덕적 행위를 갖다가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얻는 시기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아제가 됐건 콜버가 됐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뭐 인지적 그러면은 정없어 보이고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좀 강력하게 좀 권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쪽 교육학 쪽에서 꼭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저는 이제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깊이도 있고 두 사람 다 깊이도 있고 피아제 같은 경우는 또 직접적인 실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굉장히 직관이 남달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피아제 같은 경우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루소의 뭐 에밀 같은 책도 좋고 하지만은 저는 조금 더 그 교육학 정말 이제 교육학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틀을 잡은 두 사람이 저는 피아제하고 피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콜버그가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정의는 호혜적인 것이다. 권리와 의무의 배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본질로 한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룰스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덕의 이상입니다. 이거는 플라톤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든 덕을 산출하는 형식적 원리이고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최상의 덕. 완전히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의 원리는 도덕의 원리이고 인간의 평등성, 관계의 호혜성, 인간 존중의 원리. 요거는 역시 롤스의 견해를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자, 도덕성 발달의 특징.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3수준 6단계의 단계들을 통한 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덕성 발달 단계는 위계화되어 있고 보편적이며 불변적인 계열을 이룬다. 도덕성은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상향 발전하고 단계의 비약, 생리학, 퇴행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피아제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성 발달은 분화와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높은 단계는 더 안정적이고 평형화되어 있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요소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피아제의 견해를 갖다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도덕성 발달 단계들은 각각 하나의 완성된 구조, 도덕적 논리를 갖춘 구조화된 사고체제 또는 추론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계들이 36단계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각각이 완성된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일수록 더욱 도덕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콜버가 연구를 한 겁니다. 10세, 13세, 16세 백인 중산층 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요구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아제의 이제 이론을 갖다 점거시킨 건데 이것도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백인 남자아이들. 저도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피험자들로 하여금 규칙이나 법 혹은 권위 있는 성인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규칙이나 법 혹은 명령에 상충하는 다른 것에 따를 것인가에 대한 태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의 기저를 이루는 이론적 근거 혹은 사고 구조, 즉 결정 내용을 정당화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또 왜 그랬니?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다양한 탐색 질문, probing questions를 활용해서 피험자들이 복종과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하고 있는지, 인간적 욕구, 권리, 특권에 대하여 어떻게 추론하고 있는지를 명료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probing questions.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마크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책이 수십만 원만에 팔리고. 근데 제가 진짜 500원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샀던 사람들 가운데서 완독했던 사람들은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제가 500원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관점이에요. 사실 그 책이 팔리던 그 시점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는 사실은 자유주의적 관점이거든요. 자유주의적 관점. 그런데 사실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주의자예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국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봅니다. 거기에서도 바로 이제
이 딜레마들이 이제 제시가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딜레마가 이제 하인즈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한 여성이 이제 암에 걸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남편인 하인즈가 약을 구하려고 했는데 약국에서는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거예요. 액을 먹고 하면서 이제 약값 깎아달라고 했지만 역사는 이제 단호히 거절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만 주면 살릴 수 있는데 훔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부인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느냐? 딜레마죠. 굉장한 딜레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탐색 질문들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약을 훔쳐야 될까? 그 하인즈는 낯선 사람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똑같이 안에 가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동등한 거 아닙니까? 내 아내라고 해서 더 소중한 건 아니죠. 그 관점에서 보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약을 훔쳐야 돼요. 맨날 싸웠어요. 이혼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장 칠 일만 남았어요. 그럴 때도 그렇게 할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 약을 훔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니까 3가지 수준, 그 다음에 6가지 단계가 발견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습 이전 수준, 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하는 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도덕적 규칙과 규범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 이게 이제 인습 이전 수준이에요. 인습 수준은 자아는 권위의 기대를 내면한가? 인습 이후 수준에서는 외적인 것, 권위의 기대사항 및 사회의 기대사항과 내적인 것, 스스로의 선택한 원리,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도덕적 선택에 있어서 내적인 것이 선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추론과 판단, 그거죠? 자, 그래서 6단계를 보면 각 수준이 이제 2단계씩 나눠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인습 이전 수준 1, 2단계에서는 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점, 구체적인 필요, 가치,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인습 수준 3, 4단계에서는 사회생활의 관점이에요. 사회 속의 우리 공동체의 가치, 이해, 관계, 욕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3단계에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대인관계적 공동체 4단계에서 사회는 비개인적인 시민들의 사회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인습 이후 수준에서는 사회도덕적 관점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이상적인 도덕사회에서 실증되는 것으로 여기는 보편적인 원리, 부분적인 자기의식적 이해력, 5단계 완전한 자기의식적 이해력을 지닌 합리적 도덕적 행위자들의 관점, 이게 바로 보편적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 그 292페이지하고 293페이지에 요 내용과 관련된 그 표가 제시가 돼 있어요. 요거는 또 제가 시간이 될 때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콜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론, 판단,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형식, 위계화된 구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비판에 이제 직면했어요. 피아제가 직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단계마다 이제 완벽한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전 단계를 거쳐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 이상이거든요. 도저히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퇴행,
하는 것을 갖다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2다음 단계에서 2다음 단계 그래서 그 이전 단계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먹방을 보면서 욕구를 느껴요. 그래서 먹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에 직면합니다. 피아자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저는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학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얘기했던 도덕 딜레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수정을 해요. 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고쳐나갑니다. 다른 쪽에서 제기됐던 비판들을 갖다가 수용할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후배 학자들하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시켜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콜버그 캔디 모형입니다. 도덕 판단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콜버그 캔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사고가 어떤 과정을 통해 도덕적 행위, 앞서 봤던 것처럼 행동으로 표현되는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초기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쨌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 사고는 의무 판단하고 체계 판단을 매개로 해서 도덕적 행위로 표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 주로 얘기를 했다고요. 도덕 판단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도덕적 행위로 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연구하지 않았던 요 부분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의무 판단을 통해서 나한테 의무가 있어.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이것은 나의 의무야 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 판단을 해서 도덕적 행위로 나타난다. 그래서 의무 판단이라 문제에 직면하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뜻하고 책임 판단은 의무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의 수용 여부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렇듯한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이 표출에 이르는 네 가지 심리적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해석을 하고, 그렇죠? 의무적 선택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도덕적 기능이 고려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버그와 캔디는 도덕적 발달 단계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에서 올바른 도덕적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책임 판단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콜버그의 이제 도덕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도덕 딜레마 앞서 이제 설명을 했었던 도덕교육의 목적이 도덕적 추론의 발달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적인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토론을 하죠. 아까 봤던 하이즈 딜레마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인지적 비평형을 유발하는 논쟁적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런 도덕적 견해들이 비교될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개방적이고 지적인 도전이 가능하도록 소크라테스적 탐구 방법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추론에 접할 수 있도록 브렛 효과, 이거 플러스 1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앞서 비고치키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브렛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갖다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도덕성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로 학급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대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이제 콜버그의 이제 도덕
교육론 후기인데 바로 이제 정의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었던 도덕 딜레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가지고 도전을 받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덕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서 도덕교육의 실제 목표는 인습 이후 수준이 아니라 4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습 수준에 있어가지고도 제일 높은 단계, 그 4단계에 이제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교육에 있어 도덕적 사고 구조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나 규범, 바로 내용도 강조되어야 한다. 다 드린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도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가치 있게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도덕교육 방법으로 실생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상적 딜레마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 훌륭한 학자입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 참 훌륭한 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는 선생님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막 면박 주고 이거 나보다 공부 많이 했어? 이러면서 교화 또는 주입을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인정을 한 거예요. 교화 또는 주입도 필요하다. 왜? 아이들이니까. 자, 도덕교육에서 도덕 판단이나 추론보다 도덕적 행동 자체를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그렇죠. 결국은 아까 이제 콜버그 캔디 모형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판단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행위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위선자죠, 위선자. 앞에서는 아주 그냥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비판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도덕적 행동 자체를 더욱 중요시해야 된다. 도덕적 사고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학교 환경과 학교에서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 교사는 창조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앞쪽에서 이제 우리 봤지만 대화 촉진자라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촉진자가 아니라 창조자 역할을 해야 된다. 문을 열어줘야죠. 문을 열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의공동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토론의 참여를 통해서 도덕적 추론 능력을 발전시킨다. 도덕 딜레마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도덕성 발달이 있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학습 방법이에요. 공동체 형성과 민주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서 도덕적인 문화를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학생, 교사 모두가 도덕적 제도와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공동체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헌신하고 정의의 원리를 나와 타인 그리고 공동체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곧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의무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이것은 이제 교육의 목표를 삼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도덕 판단,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영역이에요. 그렇죠? 개인 영역이에요. 이걸 갖다 이제 좀 더 확대시킨 겁니다. 훨씬 더 이제 확대를 시킨 거죠. 그래서 내용과 의미를 보면 정의공동체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동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이다. 공동체의 강력한 호소력을 도덕교육에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도덕 딜레마 토론과 의사소통을 포함하면서도 사회적 참여와 역할 세탁의 경험을 통해서 도덕성 발달을 자극하고 촉진하도록 한다. 정의공동체 접근법은 개인의 도덕적 능력의 발전은 물론 공동체 차원에서의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도덕적 동기화와 행동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공동체 접근법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란히 놔뒀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정의공동체 접근법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도적 설정 문제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도덕적 추론,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습득을 해야 되는 어떤 명시적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 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은 또래하고 교사하고 막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득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실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툴이기도 해요. 실제로 정의공동체 접근법은 민주주의를 잠실 교육 과정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도덕 교육론 쪽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여러 학자들은 바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궁극적으로 도덕교육에 있어가지고 최종 목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학자들이 상당수예요. 특히나 도덕심리학, 도덕교육론에 있어가지고 큰 발언들을 하고 있는 나바이츠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 다 피아제 학파의 이제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의공동체의 접근법에서 민주주의를 잠재적 교육 과정의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도덕 철학적 면에서 민주주의가 학생의 자율적 존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공동체 접근법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와 그 해결책에 관한 민주적 토론 과정은 도덕 딜레마에 관한 토론보다 도덕 발달에 더 효과적이다. 좀 연구를 했던 거예요. 콜버그가 본인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어서 여러 후배 학자들, 동료 학자들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 직접적으로 내가 막 부딪히면서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깨닫게 된 거예요. 동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이 외부 권위에 의존함이 없이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도와준다. 민주적 가치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주의를 실제 행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공유함으로써 성인과 학생들 사이의 문화간격을 좁히는데 도움을 주고, 민주주의는 학생들이 규칙을 더 잘 지키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버그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앞쪽에 도덕 딜레마 토론 쪽에 이제 포커스를 주로 맞추는데, 사실은 이제는 콜버그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이제 콜버그 캔디 모형에서도 나오지만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로 어떻게 연관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사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정의공동체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론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